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합니다. 무려 250명이 넘는 민간인이 납치됐죠. 이스라엘은 멘붕 상태에서 바로 반격.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 6월. 와,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싸움은 끝날 줄을 모르는 걸까? 이해하려면요, 단순히 총 맞고 미사일 날리는 장면만 보면 안 됩니다. 배경 지식 필수. 왜냐고요? 이 싸움은 총보다 오래된 싸움입니다. 종교 대 종교, 유대교 대 이슬람. 말 그대로 신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요. 신도 피곤할 지경.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진짜 특이한 나라예요. 전쟁이 끝나면요, 어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귀합니다. 네, 맞습니다. 셀프 리뷰, 셀프 반성, 셀프 재판. 전쟁 중에 우리 군인이 잘못한 건 없었나? 민간인 희생은 피할 수 없었을까?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심지어 총리도 예외 없어요. 판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제가요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진짜 반성 안내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총알보다 빠른 배경 파악이 필요합니다. 종교, 역사, 정치, 감정, 오해, 복수. 이 모든 게 콤보처럼 얽힌 복합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형, 걔가 먼저 때렸어 수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1900년대 초에 너네가 우리를 몰아냈잖아. 아니, 그건 원래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었어. 이게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럼 이 전쟁 도대체 왜 시작됐고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해보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자, 여러분,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복잡한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볼 시간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같이 심호흡 한 번 더. 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신들의 전쟁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Let's go!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다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두 가지 전쟁의 이면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위해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함께 출발하시죠. 같은 신 믿는다며. 근데 왜 다들 싸우는 거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님은 한 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이 한 분을 믿는다. 근데 문제는 부르는 이름부터 다르다. 유대교, 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 또는 하셈으로 애둘러 부른다. 기독교, 야훼, 여호와 이름 불러야 친해지지. 이슬람, 알라, 그냥 아랍어로 하나님이야. 간단하게 가자. 이름이야 뭐 이해한다고 쳐도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셋 다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 예수는 신 플러스 인간, 신의 아들, 완전 투인원이야. 유대교, 그냥 좀 튀던 청년? 끝. 이슬람, 하나님의 사자 맞아. 하지만 신은 아님. 절대. 이슬람의 핵심 교리는 바로 타우히드. 뜻은 단순하다. 신은 오직 한 분. 단독 출현. 무함마드도, 예수도 신 아님. 무함마드는 창시자가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공.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새 종교의 창시자로 보지 않는다. 그는 라술 알라로서 온 사람이다. 왜냐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만 무려 12만 4천 명. 그중 VVIP 라인업은 이렇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그중 마지막 퍼즐 조각.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일신 신앙의 리셋 프로젝트였던 거다. 특히 그 리셋 타깃은 바로 아브라함 시절. 유대교, 우린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의 후손. 기독교, 예수가 그 라인이잖아. 이슬람 근데 첫째 아들 이스마일은 어쩌고? 걔가 우리 조상이야. 그래서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무슬림이라 부른다. 여기서 무슬림은 이슬람 신자라는 뜻을 넘어서 오직 신에게만 순종한 유일신 신앙의 원조라는 뜻이다. 우리는 신과 직접 통화합니다. 중간 관리자 없음. 이슬람 신앙 시스템은 정말 깔끔하다. 신은 단독 출현. 예언자도 그냥 인간. 성직자 없다. 그래서 무함마드도 예수도 신격화 금지.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기독교, 아담이 죄 짓고 인류 전체가 원죄, 예수가 대신 희생. 이슬람, 아담이 실수하긴 했지만 바로 용서받음, 원죄 없음, 대속 없음,
각자 회개하면 오케이. 한마디로 직통 훼손 신앙. 내가 지은 죄, 내가 회개해서 바로 용서받는다. 중간 관리자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없다.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61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는다. 그런데 기득권층의 눈밖에 나서 결국 메디나로 이주한다. 이 사건이 바로 이지라. 이슬람력은 이해를 아예 원년으로 잡는다. 메디나에서 만난 사람들, 유대인 부족들, 기대,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한마디만 해줘. 무함마드, 아니, 예수도 하나님의 사자야. 이후 꾸란은 선언한다. 유대인, 신의 뜻을 무시함. 기독교인, 예수에게 신성을 줘버림. 둘 다 방향을 벗어남. 그래서 무함마드를 다시 보낸 거다. 즉, 이슬람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 신앙 복구 프로그램. 다시 말해, 신의 원본 세팅 복원 버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퍼졌냐고? 100년 만에 로마 제국보다 더 커졌다고? 진짜? 그 이유, 완벽한 타이밍. 6, 7세기 당시 비잔틴 제국 때 사산조 페르시아 300년 넘게 싸움질. 결과, 국력 탈진, 세금 폭탄, 내전, 쿠데타, 민심 이탈, 게다가 페스트까지 강림.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40% 사망, 페르시아 왕 포함 25% 사망. 하루에 10,000명 죽은 날도 있었다니. 그 와중에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이라 쥐가 못삼. 유목민들은 자동거리두기 실천 중. 메카, 메디나는 교역 중심지로 떡상. 이슬람 정복, 탱크보다 세금이 강했다. 제국을 유지하려면 뭐니 해도 사람이 필요했다. 말하자면 인구가 국력이던 시절. 그래서 이슬람은 정복지의 민중을 괴롭히는 대신 딘미 제도를 도입한다.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대신 세금 좀 내자 하는 시스템. 놀랍게도 이게 당시 민중들한테는 신세계 같은 제도였다. 왜냐고? 비잔틴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또 세금 올랐네, 또 뺏어가네. 가혹한 수탈이 일상이었던 시대였거든. 그런데 이슬람 제국은 어이, 토지세 25%만 내면 너도 땅 주인 할 수 있음. 농사도 맘대로 지어. 주황물도 네 거야. 이거 듣고 민심이 요동쳤다. 이게 뭔가요? 이게 나라지. 믿음 문제도 관대했다. 개종 안 해도 오케이. 조건은 인두세 10%만 내면 됨. 그리고 이슬람 믿으면 기본세금 자카트 2.5%. 이쯤 되면 이슬람은 정복자가 아니라 세금만 걷는 착한 제국 포지션. 그래서 그동안 유럽 가톨릭한테 이단이랍시고 얻어맞고 살던 콥트 기독교인들, 네스토리우스파, 단성론자들, 일부 유대인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슬람이 해방군처럼 보일 정도였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슬람 초기 정책은 아주 단순했다. 개종할래? 세금 낼래? 아니면 안녕할래? 선택지는 3가지. 개종, 세금, 혹은 전쟁.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략이 제국을 만들었고 문명을 남겼다. 도시들은 조건 괜찮은데 하며 잦은 투항. 싸우기도 전에 문 열고 환영. 결과, 줄줄이 무혈입성. 너무 많이 개종해서 나중에는 개종 금지령까지 나왔다니까? 그리고 이슬람은 문명도 바꿨습니다. 이슬람 황금기,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바그다드, 지혜의 집, 수학, 알콰리즈미, 알제브라, 의학, 이븐 시나, 의학 정전, 천문학, 화학, 철학 뭐든 다 했다. 학자들 말, 이슬람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 안 옮겼으면 르네상스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상륙, 서구가 우위 먹기 시작, 1924년 오스만 제국 붕괴, 그리고 남은 건 수니파 대 시아파, 세속대 종교, 개혁대 보수수.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따라다닌 질문 하나. 누가 진짜 리더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슬람의 가족 싸움, 수니 대 시아, 천년의 엇갈림. 무함마드 사후, 리더는 누가 맡아야 하나요?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누가 이끌 건데? 이 질문이 이전 무슬림 세계를 흔들어 놓는다. 수니파 우리끼리 상의해서 뽑자. 투표는 못 참지. 방식은 합의제 슈라. 그래서 뽑힌 첫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절친이자 장인 아부바크르, 수니파. 반면 시아파 잠깐만요. 피가 진짜지. 이건 가족 회사예요.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이 난리가 진짜 후계자라는 주장. 그리고 이 의견 차이가 1000년짜리 가족 싸움으로 이어진다. 시아의 눈물, 카르발라에서 시작됐다. 시계는 680년으로 간다. 카르발라 전투. 등장인물, 무함마드의 외손자 후세인.
당시 권력자 야지드 1세 후세인, 저 양반한테는 충성 못해요. 시아 지지자들, 후세인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지. 후세인은 가족과 몇몇 지지자들과 함께 이라크 쿠파로 향한다. 하지만 이미 우마이야 왕족은 4,000명이 대기 중. 후세인 측 병력 고작 72명, 그것도 어린아이 포함. 10일 동안 물도 없이 버티다 결국 전사. 후세인은 참수당하고 가족들도 포로가 된다. 이 사건은 시아파의 심장에 각인된다. 순교, 탄압, 저항. 지금도 시아파는 아슈라라는 날에 가슴을 치고 피를 흘리며 이 날을 기억한다. 교리도 시스템도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먼저 지도자 뽑는 방식부터 다르다. 수니파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슈라로 고고. 결과 아부 바크르 당선. 시아파 무함마드의 피. 그게 바로 신의 선택이죠. 알리만이 진정한 후계자라고 본다. 그리고 호칭부터 달라진다. 수니파 리더 칼리프. 약간 대통령 플러스 종교인 퓨전 느낌. 시아파 리더 이맘. 그냥 리더가 아님. 하늘 직통 와이파이 받는 사람. 해석 방식도 극과 극이다. 수니 법 전문가 모임인 울라마가 토론하고 합의. 시아 직통 계시 있는 이맘이 해석해야죠. 정리하자면 수니는 법과 시스템, 시아는 영감과 카리스마. 성지도 다르다. 둘 다 메카와 메디나는 공통. 근데 시아파는 여기에 카르발라랑 나다프까지 추가한다. 규모 차이도 크다. 수니 전 세계 무슬림의 85에서 90%, 거의 메인스트림. 시아 10에서 15%지만 존재감은 만만치 않다. 대표 지역 이란, 이라크, 레바논, 예멘 등이 시아파 강세 국가다. 요약하자면 둘 다 하나님 믿고 무함마드 인정해요. 근데 리더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기도 분위기도 딴판. 이건 그냥 분파 수준이 아니라 각자 우주 하나씩 만든 셈이다. 그럼 지금은 누가 어디서 많을까? 수니파 중심 국가들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터키, 모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한마디로 이슬람계의 대다수. 시아파 중심 국가들 이란은 단연 시아의 본진.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도 시아 세력권. 그럼 지금도 싸우고 있냐고요? 정답 예스. 여전히 진행형. 이라크 시아파 정부 수립, 수니파 반발, 내전. 시리아 시아계 정부 대 수니 반군. 예멘 시아계 후티 반군 대 수니파 정부. 레바논 헤즈볼라 대 수니파 정치 세력. 정치 종교 민족. 이게 한데 얽히면 수니 대 시아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난제가 된다. 단순히 분열이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 핵심 질문은 이거다. 신의 뜻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가? 수니 아니다. 신의 뜻은 특정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 시아 수니는 제도 중심, 시아는 카리스마 중심. 보너스 그 외에도 이런 차이 있다. 시아파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다. 생존을 위해 자기 믿음을 숨기는 것도 허용. 시아는 예배에서 후세인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 수니는 좀 더 의례와 법 해석 중심. 마무리. 수니와 시아 단순한 형제 싸움 아닙니다. 이건 정치, 철학, 신학, 그리고 눈물과 피가 얽힌 천년짜리 드라마입니다. 이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이슬람 세계는 진짜 통합된 미래로 나아가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현재의 비극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일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1. 유대교 이야기. 시작은 하나였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케이.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상하죠? 다 같은 신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서로 싸워요? 이름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서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유대교 제일 먼저 등장한 장남. 유대교부터 가볼까요? 믿는 사람 수는 약 1,500만 명. 기독교와 이슬람에 비하면 적지만 이 두 거대한 종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대교는 영향력 갑입니다. 이 유대교의 핵심은 바로 토라,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기독교에서는 이걸 구약의 일부로 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래? 이건 구약이 아니고 그냥 약속이야. 그것도 영원한 약속. 구약, 그런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토라는 천지창조보다 먼저 있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토라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뭐야? 창조의 설계도가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토라의 저자는 인간일 수 없죠.
신이 직접 쓴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해석과 전달은 누가 하느냐? 바로 랍비들, 율법 박사들. 말하자면 유대교판, 교수님, 철학자, 제야고수 같은 존재예요. 율법은 613가지, 원죄는 없다.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예요. 율법이 무려 613가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제사 방식, 삶의 방식까지 전부 세세하게. 근데 여기서 기독교와 큰 차이가 나요. 인간은 죄인이다 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인류의 원죄로 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말하죠. 그건 걔들 얘기고 난 태어날 때 죄 안 졌어. 유대교에서는 인간에게 예세를 하라라는 악한 본성과 예세를 하토브라는 선한 본성이 모두 있고 그 선택은 자기 몫이라고 봅니다. 메시아, 기름 바른 자의 진짜 의미. 자, 이제 메시아 얘기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죠.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그거 원래 그런 개념 아니었거든요.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뜻. 초기엔 사물, 그 다음엔 제사장, 왕 등 그냥 특별한 존재였어요. 구세주랑은 결이 달라요. 구원은 스스로 신과 관계 맺으며 얻는 거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유대교의 철학. 근데 유대인들도 메시아 기다린다며? 맞아요.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죠. 어라, 그러면 결국 구세주 필요하다는 거 아냐?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그런 현실적 리더에 가까워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아 이미지랑 완전 달라요. 유대교의 진짜 시작점은 아브라함,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고 유대교에는 낙히 창시자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줄게 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이 민족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지켜졌을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 현실은 수천 년 동안 침략당하고 쫓겨나고 분쟁 겪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릴 진짜로 회복시켜줄 사람 언젠간 오겠지. 그게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배타적인가? 보편적인가? 그럼 유대교는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일까요? 의외로 이사야 49장 6절엔 이런 말도 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위한 빛이 되어라. 즉, 보편성도 있다는 거죠. 개종도 불가능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며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보편적 구원론과는 차이가 큽니다. 진리는 덧붙이지도 빼지도 않는다. 신명기 12장 32절.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성심껏 지켜라. 거기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은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완전한 진리이고 예수의 추가 설명도 신약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유대교, 율법은 이미 완전하다. 기독교, 예수가 와서 완성했다. 결국 이 한 문장 차이가 수천 년의 종교 분열, 서로를 배척한 역사, 그리고 유럽 사회의 유대교 탄압까지 이어졌던 거죠. 신은 하나, 해석은 세. 하나의 신, 세 개의 종교, 서로 다른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종교 모두가 진리를 따르고 싶다는 마음 하나는 같지 않을까요? 신은 하나인데 사람 마음은 참 복잡하네. 이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 유대인 어디서부터 시작됐더라? 어떤 민족은 나라 잃고도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떤 민족은 2000년을 돌아다닙니다. 이야, 2000년짜리 귀환 프로젝트라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번영에서 쪼개짐까지. 옛날 옛적 중동에 다윗 왕이 있었어요. 하프 켜고 시도 쓰던 그 다윗 맞아요.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진 왕국. 이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자, 전성기였죠. 근데 아시죠? 형제끼리 재산 나누다 싸우면 쪼개지잖아요. 이 나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결과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남쪽은 바빌론에게 털립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디아스포라, 2000년 세계여행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님.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멋져 보이지만 현실은 박해, 차별, 추방의 연속. 중세 유럽에선 돈 빌려주던 사람들,
그러다 세금 거둘 땐 때리기 딱 좋은 타깃이 됐고, 스페인에선 추방, 러시아에선 포그롬. 살기 참 힘들었어요. 이거 그냥 돌아가서 나라 만드는 게 낫겠는데? 그렇게 생긴 생각이 바로 지온주에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테오도르 헤르츠,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 유대계 언론인. 유럽 사회가 유대인을 끝까지 안 받아주니까 결심합니다. 답 없다. 그냥 우리끼리 나라 만들자. 1897년 제1차 시온주의 회의. 우리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온주의의 시작. 그런데 그 땅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이미 수천 년 살고 있던 아랍인들. 뭔가 복잡해지죠? 세계대전과 벨푸어의 야심찬 편지 한 장. 때는 1차 세계대전. 영국은 전쟁하면서 이슬람 세계에도 잘 보여야 했고,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여야 했고, 어떻게 했냐고요? 둘 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동시에. 와, 진짜 양다리의 제왕. 그러면서 쓴 편지 하나.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만드는 거 지지합니다. 유대인들 오해. 아랍인들 잠깐만 뭐라고? 이때부터 갈등 예열 시작. 영국 위임 통치 시대. 셋이 사는 집 누구 집인가요? 1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받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줄줄이 이주. 아랍인들 입장에선 우리 조상 땅인데 갑자기 누가 이사와서 우리 집 절반을 내놓으라네? 그야말로 셋이 사는 집, 주인은 둘 다 주장 중. 그리고 그 갈등은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나치의 등장과 유대인의 절규. 그러던 중 유럽에서 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바로 히틀러. 600만 유대인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이건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만들어낸 결정적 계기. 국제사회도 처음엔 반대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도와줘야겠다.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유엔의 분할안. 1947년 드디어 유엔이 나섭니다. 좋아, 그럼 땅을 반으로 나누자. 유대인 콜. 아랍인 어림도 없지. 왜냐고요? 아랍인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였고 땅도 대부분 자기가 지켜왔는데 갑자기 절반 이상을 내줘야 한다고요? 어쨌든 유엔은 표결 강행 통과. 이스라엘 건국의 길 뚫립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드디어 독립선언. 1948년 5월 14일 다윗 벤구리온. 머리 반쯤 벗겨진 신화 같은 정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울고 웃고 껴안고. 근데 다음 날 환영해. 그런데 전쟁부터 하고 시작하자. 다음 날 1948년 5월 15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이스라엘 침공. 제1차 중동전쟁 발발. 우린 생긴 지 하루 된 나라라고요. 모르겠고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유엔이 배분한 땅보다 더 넓은 땅 확보. 아랍 국가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건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하나의 집을 만들기 위해 절박하게 싸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터 위에 세워졌다면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불씨로 남아있겠죠. 이스라엘의 건국은 기적이자 비극이고 희망이자 상처입니다. 땅은 물려받을 수 있어도 평화는 사서 써야 한다. 그 평화 언제쯤 올까요? 3.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탄생 이야기.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어요.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한 한 장면. 이스라엘 독립선언. 세계 유대인들 와.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라고요? 축하의 순간이 누군가에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래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이 지나갔고 다윗이 왕이었고 예수도 살았고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착각하죠. 팔레스타인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땅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이 살았고 많은 나라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이 땅엔 분명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농사지으며 살던 마을 사람들, 예루살렘 골목에서 장사하던 유대인과 아랍인 상인들, 같이 차 마시고 시장 보며 살던 동네 사람들, 19세기 후반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 찾으러 온대. 오, 그래?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소수였고 유럽에서 박해당했다니까 뭐 좀 살아보지 뭐. 근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마을 하나, 땅 하나, 집 하나씩 유대인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뒷배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벨푸어 선언, 남의 땅, 남몰래 계약. 1917년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은 유대인 재력가 로스차일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의 고향을 만들겠음. 잠깐만요. 그 땅 영국 것도 아니고 벨푸어 것도 아닌데요? 왜 남의 땅을 남한테 주겠다는 거죠? 이걸 본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지 이 양반들은 영국 위임 통치 시대 주인 없는 집처럼 굴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하네? 이 시기부터 유대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과 유대인 사이엔 갈등과 충돌이 점점 심해지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릴 위한 국제회의엔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홀로코스트, 그리고 전 세계의 미안함.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전 세계가 경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해. 그 마음 이해해요. 정말로요. 근데 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죠? 유럽이 저지른 죄를 중동의 아랍인이 떠안는 상황. UN 분할한 집을 나누겠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1947년 UN이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합니다. 유대인은 땅의 3분의 1만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 땅의 55%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랍인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강도짓이야? 우린 참여조차 못한 회의에서 집이 절반 이상 날아갔어요. 1948년 그들은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는 길 위에 섰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선언. 다음날 주변 아랍국들이 공격에 나섭니다. 1차 중동전쟁 발발.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벌어진 일은 대탈출, 대추방, 대참사, 나크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을 잠그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며칠이면 돌아오겠지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타인 난민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우리의 상실이었다. 그 땅은 역사 속 유산이자 지금도 누군가의 집이었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아이를 키우고 노래를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질문을 남깁니다. 두 민족, 한 땅, 그 위에 세워진 나라.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빼앗긴 고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이 다른 사람의 재앙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법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전쟁을 되묻는 방식. 전쟁이 끝났습니다. 포탄은 먹고 전투기도 돌아왔죠. 이제 모두가 휴식을 취할 때쯤 이스라엘에선 한 가지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법원이 지도를 펴고 판사들이 군화를 신는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전쟁이 끝난 뒤 곧바로 또 하나의 전쟁, 법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싸웠나를 법원이 묻는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이유로 제대로 싸운 걸까? 총알은 관역에 닿았지만 판결문은 진실을 겨냥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조사위원회, 전쟁 끝, 반성 시작.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말, 국가조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땀이 납니다. 이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임명하고 장군도 총리도 모사드도 예외 없이 불려 나옵니다. 총 들고 싸우던 손으로 이제 성경책 대신 참고서 펴는 시간.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아그라나트 위원회. 이스라엘에겐 건국 이후 최대 충격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 그것도 속죄일에 맞춰 들어온 한방. 우린 신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는데 이웃은 전차를 몰고 왔죠. 정보기관은 이미 경고했지만 군과 정치 지도부는 설마 그럴 리야? 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3,000명 가까운 사망자, 전략적 치욕, 국민적 분노 폭발. 곧바로 아그라나트 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군 수뇌부를 공식 해임 권고. 심지어 총리 골다 메이어 거우다 메어는 결국 자리를 내놓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사직서로 마무리됐죠.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비노그라드 위원회. 이번엔 준비됐겠지? 아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납치, 전면전 확전. 무려 34일 동안 로켓이 북부 하늘을 가르고 이스라엘군은 숲도 도시도 넘나들었지만 뭐가 목표인지도 모른 채 우왕좌왕. 작전의 GPS가 고장났죠. 결국 나온 평가. 이번 전쟁은 명확한 목표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총리 올메르트, 국방장관 페레츠, 참모총장 할루츠. 세 사람 이름은 전쟁 실패의 족보처럼 회자됩니다. 직접 실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정치적 생명은 끝장났죠. 게임 오버. 캐스트리드 작전, 포탄속 윤리, 법정에서 캐낸다. 2008년 겨울 가자지구에 전투기가 떴습니다. 코드명 오퍼레이션 캐스트리드 주성납 작전. 목표는 하마스의 로켓 발사기지 무력화. 하지만 결과는 민간인 사망자 약 1,400명, UN 학교, 병원, 모스크까지 폭격 대상. 백린탄 논란.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장한 골드스톤 보고서. 양쪽 모두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좀 더 많이 잘못했어. 이스라엘군은 자체 법무감찰단을 통해 150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일부 군인은 실제 기소됩니다. 예해 약탈, 민간인, 시설 공격. 하지만 군 수뇌부는 처벌받지 않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는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 보고서를 쓴 골드스톤 자신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확증은 부족했습니다. 법도 진실도 늘 완벽하진 않죠. 바그츠, 전투복 입은 판사들. 이스라엘에선 군 작전도 법원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 법원이 바로 바그츠, 대법원의 행정소송 파트죠. 인권단체가 이건 전쟁 범죄야 라고 외치면 군 작전 중단도 명령 가능합니다. 진짜예요. Yes, really. 가옥 철거 작전. 팔레스타인 테러범의 집.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을 억제용으로 폭파하겠다는 작전. 이건 집단 처벌이잖아. 인권단체. 겁줘야 또 안 하지. 군. 바그츠는 결국 이렇게 정리합니다. 억제 목적이라면 철거 가능.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과 전략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표적 제거, 암살 작전. 하마스 지도자를 드론으로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그츠는 명확히 말합니다. 대상이 적법한 군사 목표일 것. 비례성 원칙 준수. 사전 정보 분석과 사후 보고 필수.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암살도 체크리스트 기반입니다. 죽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죽여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법정이, 위원회가, 판사가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군 복무를 하는 나라라면 법도 모두에게 복무해야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싸운 후 스스로를 되짚는 방식입니다. 이 법은 누구 편인가요? 중립의 이상과 현실 사이. 이스라엘의 법과 전쟁, 그리고 정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끝나면 군인들이 돌아오고 정치인들은 해명하고 판사들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이번엔 법이 말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이 법이라는 게 진짜 중립일까? 총리도 장군도 법 앞에 평등한 걸까? 이번엔 바로 그 법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의 판타지를 한꺼풀 벗겨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중립을 지키는 마법의 장치들. 이스라엘은 단순한 사법 제도를 넘어서 중립을 설계한 시스템 공화국입니다. 대법원의 독립성. 대법원 판사는 정치가 아닌 사법위원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법관 3명, 장관 2명, 국회의원 2명, 변호사 2명. 즉, 총리 마음대로 임명 불가. 한마디로 이 법정엔 대통령 VIP석도 없습니다. 군, 법무감찰의 독립 권한. 전쟁이 끝나면 군 내부에서조차 군을 조사합니다. 정보기관, 사령관 모두 수사 대상 가능. 이건 마치 군인이 군인을 잡는 거죠. 우린 같은 군번이지만 법 앞에선 그냥 피의자일 뿐이야. 조사위원회,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정한다. 네, 장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직접 조사위원회 수장을 정합니다. 이 전쟁 왜 망했나요를 군이 아니라 법원이 묻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인권단체와 시민의 실시간 소송 가능.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 바로 대법원 청구 가능. 군 작전 중단 요청도 가능. 작전 전에도 선제 소송 가능. 이스라엘에서는 총보다 빨리 나가는 게 고소장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립이었을까? 이쯤 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죠. 와, 이 정도면 진짜 공정한 나라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립이라는 말 의외로 쉽게 깨집니다. 사레일 사브라샤틸라 학살, 샤론은 살아남았다. 1982년 레바논 난민촌에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기독교 민병대였지만 그들을 들여보낸 건 이스라엘군. 카한 위원회는 판단합니다. 아리엘 샤론 국방장관 간접 책임 있음. 장관직 내려놓으세요. 그런데요, 그는 국방장관직만 내려놓고 그 후 총리가 됩니다. 중립이란 말, 사람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사레이 비노그라드 위원회 결론은 나왔는데 책임은 안 졌다.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 실패. 위원회는 총리, 국방장관, 참모총장 모두 전략적 판단 실패라고 공개 저격. 그런데 총리 올메르트는 꿈쩍도 안 합니다. 정치적 압력은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던 것. 결국 물러난 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뇌물죄로 실형받았을 때였습니다. 법이 날 흔들진 않았지만 돈이 발목 잡았지. 사례 3 2023년 사법개혁 바그츠 해체 시도. 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그가 꺼낸 카드 사법개혁.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정부 결정을 비합리적이라며 막지 못하게 하겠다. 즉 바그츠의 실질적 무력화. 이건 판사 입장에선 이렇죠. 우리 칼 뺏겠다는 거야?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군 예비역까지 항해 시위. 이스라엘 역사상 사법부 독립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 법도 방탄복을 입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정리하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방식으로 군 작전도 전쟁도 정치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중립성은 체계로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태도, 시민의 감시, 법원의 용기가 합쳐질 때 비로소 유지되죠. 법은 모두를 평등하게 다룬다. 라고요? 그건 말이죠. 다들 평등하게 법 위에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쟁 범죄라는 이름의 전장, 국제법 앞에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대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군복은 내려놨지만 새로 꺼내야 할 건 정장이죠. 왜냐고요? 이제는 국제법정에서 싸울 차례니까요. 국제사회가 묻습니다. 너네 그거 전쟁 범죄 아냐? 가자지구 폭격, 표적 제거, 가옥 철거, 로켓, 보복 작전. 이제는 UN, ICC 국제형사재판소, 국제 NGO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민간인을 고의로 죽였죠? 무차별적 폭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자유였고 우리 스스로 조사도 합니다. 국제법과 이스라엘의 두 세계 이중생활. 국제법은 이렇게 말하죠. 민간인 보호 원칙, 비례성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무력 사용.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을 학교, 병원 옆에 만드는 건 하마스입니다. 민간인을 방패로 쓰는 건 걔들이에요. 우리도 피해 있고 우리 군엔 법률자문관이 실시간 배치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엔 군 작전 중 법무장교가 함께 들어갑니다. 작전 도중에도 이거 법적으로 돼요? 를 묻죠. 골드스톤 보고서 대 이스라엘. 2009년 유엔이 임명한 리처드 골드스톤이 가자지구 캐스트 리드 작전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이스라엘은 정치적 음해다라며 즉각 반발. 그런데 2년 뒤 골드스톤 본인이 보고서를 일부 철회합니다. 민간인 공격이 고의였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한마디로 얘들아, 내가 좀 오버했어. 이 사건은 국제사회도 충격이었죠. 아니, 그럼 UN 보고서는 뭐가 되는 거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줄다리기. ICC는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다루는 국제법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이 2015년 ICC에 가입하면서 이스라엘의 작전들이 ICC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죠. 이스라엘은 ICC에 대해 단호합니다. 우리는 회원국도 아니고 우리 법무감찰 시스템으로 충분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의 한마디, ICC는 반이스라엘 정치쇼장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부는 이렇게 응수하죠. 그럼 왜 민간인 사망자가 그리 많았는데 책임지는 고위급은 없죠? 이스라엘의 자정 시스템이 충분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줄타기 외교, 법도, 이미지도 다 챙겨야 돼.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복잡한 줄타기를 합니다. 미국과 EU는 민주주의의 최전선, 이미지가 필요하고 국내 보수층엔 안보는 타협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국제법적 비판에는 우린 조사했고 너네보다 나아라고 응수하죠. 이런 모드입니다. 우리 잘못 없단 말은 안 해. 근데 너네 나라들이 우리만큼 조사해봤어?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
자국 법정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법정 진짜 공정해? 그 조사 보여주기용 아니야? 그 결과 처벌도 없이 끝나잖아? 이스라엘은 대답합니다. 전쟁터에선 방탄복, 전후엔 법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전쟁, 정해, 그리고 여론의 눈치,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투. 전쟁은 군인이 치르는 거고 법은 판사가 다루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선 정치인, 기자, 시민, 트위터 유저까지 모두가 전쟁 이후의 정의를 놓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정의도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국민의 특이한 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군복을 입어본 사람들입니다. 예비군이거나 예비군의 친구이거나 혹은 예비군 엄마죠. 내 아들이 군에 있는데 그 군인을 법정에 세운다고? 이 감정은 그 어떤 법 논리보다 강력합니다. 전쟁은 곧 선거. 이스라엘에선 전쟁 하나가 정권을 바꾸기도 합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 이후엔 골다 메이어가 퇴진했고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엔 올메르트가 몰락했으며 2014년 가자 전쟁 이후엔 누가 하마스를 더 세게 다룰 수 있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전쟁 전략이었나? 아니면 선거 캠페인인가? 미디어의 심판, 법정은 뉴스 스튜디오, 조사위원회 보고서요? 대법원 판결요? 그거 다 뉴스 헤드라인 나갈 때 결정됩니다. 오늘 저녁 뉴스가 당신을 구속하거나 면죄부를 줍니다. 정치인은 계산한다. 정치인은 항상 계산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대중이 좋아할까? 내 지지층은 군인을 감싸길 원할까? 처벌을 원할까? 이 타이밍에 UN 조사 협조하면 여론이 돌아서진 않을까? 법은 논리로 움직이지만 정치는 박수 소리로 움직입니다. 여론이라는 최종 배심원. 이스라엘의 사법 시스템은 꽤 단단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 균형추를 움직이는 건 여론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판사도 묻지만 유권자가 더 먼저 답합니다. 정리하며 이스라엘의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고 판결문으로 정리되며 그 정당성은 뉴스와 선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 나라는 법과 정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시민 눈치의 공화국이기도 하죠. 법은 장군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그 장군을 영웅이라 생각하면 그 판결은 뉴스 3일 만에 묻힙니다. 법이 무너지진 않아요. 대신 가끔 정치가 그 위에 앉죠.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 사법 시스템, 그 이상과 현실, 법과 여론 사이의 줄다리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 속에 숨어 있습니다.